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총선을 보름 남짓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한강벨트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남 낙동강벨트를 찾아서 격전지 표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모두 38곳입니다. 역대 가장 긴 51.7cm의 투표용지가 사용됩니다. 기계 사이즈를 넘어서서 일일이 수개표를 해야 하고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뉴스들 잠시 후에 자세히 평가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2024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개막전 전구장 매진을 달성하면서 그 열기가 무척 뜨거웠는데요. 특히 12년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한 한화 류현진 선수 등판에 야구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작년 못지않은 치열한 순위 경쟁이 예상되는 올해 프로야구 관전 포인트, 민훈기 스포티비 해설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들이 떠나면 진짜 의료 대란이 오기 때문에 사직할 수 없다는 한 지역 대학병원 교수의 글도 눈에 들어오던데, 하지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 철회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강경한 또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이 주말 사이 또 중재 노력과 유화책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수 대표님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여론이 워낙 이제 의대 증원하는 거에 이제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네. 증원이라는 방향 자체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생기고 있는 거는 정부가 이 전공의들을 대할 때 이제 좀 너무 이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인데 굴복시키듯이 하고 있는 게 문제고, 또 밀어붙이듯이 하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컨대 이제 2,000명 증원하는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울산대 같은 경우는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를 늘리게 되고, 네. 또 충북대 같은 경우도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공의나 아니면 교수들이 이제 현장 사정도 보지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늘리는 게 어딨냐 하고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교착 상태가 오래되면은 이제 이 증원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있기는 하더라도 이제 진료나 이런 데서 이제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런 데서 이제 불만이 좀 초래되면은 또 이제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늘린다는 방향성은 유지하되 이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대화 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성민 비서관님. 네. 네, 의견 듣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는 줄 알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대화를 할 것처럼 시작이 된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죠. 국민들 네네.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불안하셨을 거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다행이라고는 하나 사실 저는 산 넘어 산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산 이제껏 넘어 산. 예. 정부가 해왔던 그 입장이 너무나 견고했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협상 테이블에 나선 이 의사들 측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 2,000명 증원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0명으로 가자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의 기조 자체를 크게 흔들려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정말 강력한 행정처분까지 시사하면서 협상에 임하지 않았던 만큼 본인도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본인이 밀어붙여 왔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선회를 할 수 있느냐. 예. 지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고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서고 이런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질러놨던 것들을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런 국면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뤘던 것도 있는데 의대 증원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뭐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냐, 총선용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전히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이게 장기화되면서 민심에 워낙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유연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선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좀 책임 있게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혜영 장관님, 그 의료계하고 정부 간 협상이 네. 가능한 지점은 어디쯤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 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 숫자가 사실은 김영삼 정부 시기 의학 분리 시기에 당근책으로 의사의 정원을 줄인 만큼 네. 다시 올리겠다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원칙이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예. 다만 그러니까 의사 집단과의 이 필요한 부분은 필수 의료 수가 조정 그리고 의료보험과 관련한 의사보호 확대된 정원에 따른 의대 여건 개선인데 다만 오늘부터 그 의과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낸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게 선언적 의미에 가깝지만 네네. 이게 의사분들께 면허권 정지라는 것이 협박처럼 들린다면은 국민들에게도 이 의과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협박과 가깝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대전제라는 2,000명 증원에 있어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도 있고 또 그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른바 뭐 유화책이랄지 다른 유예안이랄지 협상안을 제시하는데 이게 또 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료계와의 갈등 중재에 나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시사한 부분에 대해서요.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야 발 빼는 모습이다 하면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예, 동의한 동의하는 부분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예. 그러니까 대화에 임할 거였으면 네. 사실 이렇게 피해가 좀 장기화되기 전에 먼저 임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뭐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저는 행동하는 것도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예. 어쨌든 정부는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가야 되는 갈등 조정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했으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이건 사실 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쉽지 않다라는 걸 이미 확인했던 사안이잖아요. 네. 그때도 굉장히 뭐 현실적인 여건도 안 좋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걸 알고 시작했던 싸움이라면 그 전술이 좀 더 구체적이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예. 그에 비해서 뭐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늘리는 건 좋은데 왜 2,000명이냐.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이제 대못을 박아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현장에서 나오는 지적이 당장 이거를 적용할 만한 현실적인 여건이 대학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예.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학업의 과정에서 사람이 막 3배 가까이 늘어나면 그걸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하냐 이런 현장의 지적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내세워서 갈등을 좀 풀려는 가교 역할로 이렇게 쓰면서 한 발 빼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께 정부가 정말 계획이 있었던 게 맞나 구체적인 방안과 해결책 또는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예. 정부로서의 역량을 의심하게 되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3607님 지역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늘리는 것에 찬성합니다만 보완 조치들도 잘 대비하겠죠 합니다. 염혜영 장관님 한 발 빼는 건가요?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좀 삼선 중진에 걸맞지 않은 예. 그런 정치적 해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사실 의대 교수님들의 희생 덕분에 의료 대란 수순까지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이 거의 주 80시간씩 일을 하면서 수술을 해오고 있다고 해요. 거의 네네. 체력상 번아웃 상태인데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그때 의료 대란이 오는 거겠죠. 네. 전 다만 이것이 총선용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게 만약에 총선을 앞뒀으면 실제로 이걸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국민 의료와 보건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요. 네. 이 중재할 적임자로 당에서 안철수 국민의힘의 공동 선대위원장 그리고 인효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을 꼽았는데 두 분 다 뭐 의사 출신에서 그런 것 네. 같은데 이런 대화 협의체 이런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 그 이제 접근법이 이제 예.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 표심 끌어올 거다랑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니까 의사들이랑 협상 잘하겠지인데 네네. 사실 전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어. 이 현안 자체가 뭐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전 차라리 보건행정 쪽 전문가랑 같이 좀 협상을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서는 게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비례대표 얘기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모두 38곳이고 역대 가장 긴 51.7cm 투표 용지가 사용되고 투표지 분류기가 중앙선관위에 46.9cm에까지만 최장 용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번에는 완전한 수개표를 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례대표 정당이 이렇게 많이 우후죽순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등장하는 이 상황 지켜보면서 세 분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동세 대표님. 저는 뭐 이제 정당 설립하고 후보자 출마하고 이런 예. 것들은 정치적 자유이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이 들고 뭐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막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그건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 때마다 이 이합 집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막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이후에 뭐 2중대, 3중대를 자처하는 정당들이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네. 국민들 지금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꼴이잖아요. 전 이 준연동형 비례제 처음 만들 때 취지 자체가 뭐 민의와 의석의 괴리를 줄이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이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민의도 왜곡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정치적인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네네. 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정당이 많이 나타나는 것 자체로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뭐 투표용지가 뭐 51.7cm든 60cm든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당들도 각자의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 판단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예. 약간 그 새로운 신당 창당의 흐름이 1기가 있었고 2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네. 말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신도시처럼요? 이준석 대표의 신당, 뭐 이낙연 대표의 신당 이런 1기 신당이 있었던 것 같고 네네. 2기 신당으로 이제 뭐 여러 지금 위성 정당부터 시작해서 예. 사실은 조국 혁신당 굉장한 돌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1기, 2기 신당의 그 창당을 지켜보면서 우리 유권자들이 뭐에 열광하고 뭐에 반응하고 뭐에 차게 식는가 저는 이거를 좀 정치인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의 용지의 길이나 이 비례대표 정당이 많아지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유권자들이 사실은 지금 정권 심판을 굉장히 전 열광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 비례대표 정당들이 거기에서 지금 표가 좀 갈리고 있는 모양새 전 여기에 정치권이 좀 더 해석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명 행정관님은 이렇게 길어진 투표용지 어떤 부분에 좀 의미를 두세요? 저는 왜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용어가 네. 존재하고 또 그러한 분들이 우리나라의 사법계를 좀 문란하게 만들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평이 있고. 네. 근데 지금의 고안자도 설명하지 못하는 기이한 선거제도가 탄생시킨 이런 어떠한 선거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풍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에 따르면 거의 20대 득표자들한테 그 유권자들한테 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지금 최소 10석의 의석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이렇게 처음 비례대표의 이 제도의 고안대로 소수 정당들이 다양한 정치인들의 기회를 장에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기회를 받았던 분들이 선거 기술을 이용해서 재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선거의 풍경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아침에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또 했고요. 오늘부터는 무조건 상대보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야 한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서울 한강벨트를 쭉 도는데 여명 행정관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 지역 집중하는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아무래도 3월 둘째 주에 저희 국민의힘이 15% 정도가 이렇게 지지율이 증발해 버렸어요. 순식간에. 예.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서울 선거라는 것이 바람이 일주일 단위로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아신 것 같고 그걸 네네. 다지기 하러 간 것 같아요. 다지기하러. 네, 또한 이른바 예. 한강 벨트가 거의 지난 20여 년 동안 축소되어 온 서울의 그런 유권자 지형에서 그나마 다시 수성할 수 있는 그런 곳들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한강벨트에 아마 계속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지역은 지난 총선보다 한 석이 감소해서 모두 48석이라고 하던데 각 당이 서울 지역에서
뭐 최대 몇 석이나 차지할까 뭐 이런 거 예상치 우리가 뽑아보곤 하는데 세 분이 꼽는 그러면 격전지 서울에서는 어딜까? 박성민 비서관님. 전 동작을 동작이요. 꼽고 싶습니다. 예, 네네. 동작. 왜냐하면 이 동작에 뭐 나경원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제 민주당에서는 류산명 총경이 붙게 되는 모양새인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전지로 꼽고 있는 게 이른바 한강벨트거든요. 뭐 영등포, 동작, 강남 3구 이렇게인데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뭐 친윤과의 관계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정권 심판에 있어서 이 동작 구민들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류산명 총경도 사실 인재 영입된 분들 중에 굉장히 핫한 분이거든요. 예. 이제 경찰국 신설에 맞서면서 사실은 정부랑 대립각을 가장 세게 세워왔던 인물이라서 저는 동작 구민들의 표심에 좀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어디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서울에서? 서울 도봉갑 지금 도봉갑. 집중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미래통합당 여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선거에도 미래통합당이 대패했을 때도 당시에 김재섭 후보가 인재근 의원을 상대로 40.49%나 득표를 한 곳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뒤로 4년 동안 도봉에서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에 여기에 이제 안기령 후보가 전략 공천이 되면서 뭐 무연고 공천이다, 낙하산 공천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 이제 후보 경쟁력은 지금 국민의힘이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상대 후보가 민주당의 안기령 후보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연명 행정관님은 어디 주목하고 계세요? 저도 동작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예. 아무래도 요즘 보니까 이 50대, 60대 여성 특히 어르신들한테 나경원 후보에 대한 그런 마음의 빚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일꾼이었는데 한번 낙선한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뭐 여타의 선거에서 낙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구민으로서 빚을 느낀다라는 의견들이 지역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인재 영입된 유 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최상병으로 네, 하겠습니다. 최상병 예. 상병 혹은 최상병 일병 이런 식으로 예.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식으로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이 격전지이면서도 그래도 결국엔 나경원 대표, 나경원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최상병 하는 이유는 그 유족 측에서 그렇게 네. 언론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정드리고요. 앞서 그 여명 행정께서 말씀하셨던 서울 지역 지지율 뭐 증발했다. 그거는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방식으로 자체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경남 일대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또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맞붙는 경남 양산을 또 서병수 후보와 전재수 후보가 맞붙는 부산 북갑 여기 되게 치열하던데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제가 언급한 거 포함해서 여기 좀 격전지 주목하고 있다. 또 판세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김해도 그렇고요. 예. 양산, 그러니까 김해갑, 양산갑. 김해갑 양산갑. 네, 예. 뭐 양산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머무르고 계신 곳이고 네네. 또 여기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런 지역에서의 소식도 들려오기도 하고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김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에너지가 있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보수 진영의 굉장히 단단한 우군이었는데 네. 사실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뭐 김두관 지사, 뭐 김경수 지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의 인사들에게 기회가 가게 되면서 네. 사실은 판세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본인들의 과거 텃밭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 강세라든지 민주당이 지켜왔던 그런 가치들을 이겨내보고 싶은 거고 네. 가져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께서 뭐 이재명 대표는 서울에 있고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PK로 가고 이런 선거 유세라는 게 이곳이 얼마나 관심지인지를 지켜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해갑이 박성호 후보하고 민홍철 후보가 있는 곳이죠. 네. 자, 지난 주말에는 그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세종시갑의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가 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변호도 맡고 했었는데 이게 뭐 갭 투자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당에서는 뭐 재산 보유 현황을 당의 허위로 제출한 게 확인이 됐다고 설명도 했는데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에 대한 의견 여명 행정관님 좀 듣겠습니다. 네, 우선
부동산 대란이 예. 아마 우리 정부 출발과 동시에 이른바 전세 사기 문제로 대두된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인데 네. 특히 세종이란 도시는 신도시인 만큼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어쨌든 늦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하기로 한 것은 물론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난 이후이지만 네네.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 지역에 지금 유재화 국민의힘 후보와 또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분들의 이 세종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영선 후보의 그 투표용지는 아마 등록 무효라고 적힐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동수 대표님, 네. 유재호 후보 대 김종민 후보 이렇게 붙는 상황에서 네. 이영선 후보에 대한 표는 어디로 갑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후보다 보니까는 예. 그래도 민주당에 계셨던 김종민 의원한테 갈 확률이 높지 가능성이?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전 이 일은 민주당이 위기를 기회로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큰 논란이 될 수 있을 법한 거를 언론에 이제 보도가 가시화되기 전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잖아요. 네. 이 점에서 이제 이런 후보를 공천했다는 데 대한 비판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총선이 좀 가까워지니까 여야 모두 지금 민생 챙기기 되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야 이런 제안들 또 평가, 현실성,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면서 예. 좀 아쉬웠던 게 뭐 민생 토론회도 사실은 총선 가까이 돼서 시작을 한 거고 네네. 그리고 민생 토론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 민간에서 해야 되는 일들 또는 하고 있는 일들을 재탕했다, 삼탕한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걸 하겠다고 공언을 하지만 뭐 관련 부처에서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 네네. 사실 알맹이 없는 민생 토론회였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굉장히 핫했던 직책인데 민생특보라는 걸 민생특보. 임명을 예. 했죠. 예. 주교환 예. 그분을.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자리 챙겨주기 용으로 저는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비례대표에서 탈락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제 선순위 배치를 요구했거나 네네.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항의하기도 했고. 근데 그분이 비례대표에서 비례대표 순위가 재조정됐는데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 사실은 갑자기 다음날 대통령이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대통령이 이 민생에 정말 진심이기는 한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이 금투세 폐지가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 얼마나 와닿을 아젠다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생 정책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건 좋지만 사실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급조된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짧게 뭐 의견 보태실 분 있으세요? 우선 예, 민생 여명희 토론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건 정부가 돈을 푸는 포퓰리즘 행사가 아니다. 민관 협력이고 특히 민간이 줄을 하되 좀 부족한 부분, 활력이 막힌 부분들을 정부에서 관해서 뚫어주겠다라는 취지의 토론회라는 것을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 세 분 나오실 때 저희가 그 제3지대 이야기 준비했는데 못해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선대위 출범시킨 조국 혁신당 얘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극단주의 세력이다라고 지칭을 했었고 조국 대표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극단적으로 심판하는 선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일 그 정부를 향해서 어떤 공세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동수 대표님? 뭐 일단 지금 예. 조국 혁신당 스스로가 이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고 네. 뭐 이념적으로도 민주당보다 강성인 건 분명하잖아요. 보면 뭐 공약 자체도 1호로 뭐 한동훈 특검법을 내걸고 그리고 인물들도 보면 박은정 전 검사라든지 아니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 이런 분들께 좀 잘 싸울 만한 분들 전면에 배치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조국 혁신당 출범할 때는 중도 확장성이 없을 거다. 극단적인 지지층들만 모일 거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중도층들도 일부 호응을 하고 있는 이제 형국이고 네네. 전 이게 의미하는 게 그만큼 정권 심판 여론이 높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거는 이만큼 조국 혁신당이 바람이 불고 있을 정도로 자신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안 좋다, 민심이 안 좋다라는 걸 좀 이제 체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조국 혁신당이 선거 때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순항을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예. 이제 뭐 누구를 청산하겠다, 개혁하겠다 이거랑 또 별개로 비전을 제시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이후에 어떤 비전을 또 보여주느냐가 이제 이 조국혁신당의 행보를 또 가를 것 같습니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뭐 좀 기싸움하는 건가 하는 용어도 나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박성민 비서관님? 뭐 나중에 가면 이제 크게 보면 결국에 같은 운동장을 나눠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운동장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건 분명히 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뭔가 시작을 됐을 때는 뭐 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분명히 선을 그었던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 이 분산 투표가 이루어지는 걸 좀 방지해야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당 안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 더불어민주연합에도 비례대표 표를 달라라고 예, 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저희 내부의 이제 결집에 조금 더 집중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여명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교통량도 늘고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도 휴게소 지나 1차로에는 추돌 사고 나서 뒤로 3km가량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남이촌에서 모과까지 교통량 늘었고요. 이후 곤지암 부근에는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또 신월청교에서 중부 1터널까지 7km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에서 용인 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이후 동수원에서 월곡 분기점 사이 17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 이후 팔탄과 비봉부터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안고속도로 시흥 방향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 12km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안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교통량이 많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 분기점에서 오산 사이 속도 더디고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이자 법조인 출신 3파전이 펼쳐지는 종로로 갑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원장 출신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말씀 나누고요. 같은 종로에 출마한 민주당 곽상원,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는 각각 추후에 별도의 만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서울은 비가 좀 많이 왔던데 오전에 오후에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후에는 제가 빗속에 종로 1가에서부터 4가를 거쳐서 네. 지금 6가에 있는 우리 당협까지 쭉 걸으면서 상가를 돌고 주민들 만나고 왔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또 네. 판사 출신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내시다가 사퇴하신 이후에 2년 전에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이번 네. 총선에서 종로 지역 구민들에게 최재형 후보가 왜 최선의 선택인지 출마의 변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종로는 경제나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서울에서 제일 고급진 동네였죠. 예. 근데 지금 종로 민생은 정치 1번지라는 위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네. 특히 주거 환경 굉장히 열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그 구청장이나 의원들 이 개발에는 아무 관심 없이 도시 재생이라는 명목하에서 뭐 담벼락에 그림이나 그리면서 종로의 발전 위기를 놓쳐왔습니다. 네네.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중앙정부와 서울시, 종로가 함께 풀어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행정, 입법의 모든 분야를 두루 거친 제가 이 종로 발전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 서울시장, 종로군청장과 함께
종로를 제대로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예, 사실 종로는 지난해 그 선거구 획정위가 중구와 합쳐야 한다는 권고를 냈던 곳이지만 단일 지역구로 남았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도 큰 이유였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렇죠. 종로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품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요. 역대 대통령 3명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총선은 대통령 직무 공간이 용산으로 옮겨진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치 1번지라는 위상은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네. 종로는 예. 사실 이게 얘는 한양, 도성이 다 종로에 국한되는 곳이었죠. 조선시대 이후에 이제 나라의 중심이고 네네. 또 과거 종로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3분이나 나왔고 네. 청와대, 중앙청 등 정부의 주요 기관이 이제 있었다 보니까 정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종로는 전국 선거 판세의 축소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정치 1번지라는 그런 그 명칭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무공간이 용산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종로의 상징성은 단순히 대통령실의 위치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종로 구민들께서는 역시 여전히 정치 1번지에 걸맞는 수준 높은 정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종로의 재선에 출마한 제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는 아무래도 전체 선거 구도 또 전국적인 선거 이슈에 따라서 표심이 갈릴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던데요. 현장에서 종로 주민들 만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로 듣고 계신지 파악된 민심 동향 좀 들어볼게요. 네, 뭐 가장 많이 듣는 예. 말씀은 이제 좀 싸우지 말고 민생 좀 챙겨라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네네. 많은 이제 시민들께서 야 정말 시장 바구니 들고 장보기 무섭다. 네. 그렇죠. 너무 팍팍하다. 좀 제발 좀 민생 좀 챙겨라 이런 말씀 제일 많이 하죠. 예. 저는 뭐 민생을 챙기는 것만큼 정치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거대 야당이 발목 잡고 정쟁 유발하는 정치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번 선거는 싸우는 정치 심판하고 일하는 정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네네. 종로에 관한 국한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종로구와 함께 힘을 모아서 실제로 종로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종로 구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자부심을 회복하고 또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예. 정치 개혁까지 이끌어낼 적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종로 구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또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뭐 오늘도 종로 1가부터 5가 6가까지 쭉 걸으셨다고 했는데 종로 다녀보면은 뭐 전통적인 부촌도 있지만요. 이 서민 거주 지역도 혼재된 곳이고요. 거기에다가 유동 인구가 다수 출퇴근을 목적으로 오가기 때문에 특히 다른 지역과 또 차이점도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그렇죠. 어떤 한 네. 대한민국의 축소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네. 이 유세 전략 또 타 지역과 좀 차별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좀 택하고 계세요? 종로의 전체적인 예. 이 관심사나 문제 중에 하나는 고도 제한이나 용적률 같은 규제와 네. 관련된 이슈는 이거는 종로의 거의 전 지역에 공통된 것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구가 이제 동네마다 참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동네마다 차별화된 공약이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요구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 키워드가 종로의 각 지역별로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 등을 반드시 펼쳐나가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구 경쟁 상대는 지금 민주당의 곽상원 변호사 또 개혁신당의 금태섭 최고위원인데 각각 두 후보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두 분 다 이제 뭐 법조 제 후배 되는 분이어서 네. 이번에 뭐 선거는 법조인 간의 그런 선거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곽상원 후보는 사실 제가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 연수생이었었어요. 근데 아, 뭐 제가 그랬어요? 직접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특별히 뭐 개인적으로 그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뭐 21대 총선에서 아마 연고지라고 생각하시는 충북에 출마하셨다가 이제 낙선하시고
그다음에 지난 2022년도에 지방선거 이후에 종로 지역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 구민들이 장인의 정치적 자산 외에 어떤 연고로 왔는지 뭐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곽상한 후보가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주택 구입했던 그 자금과 관련해서 그 후보의 부인께서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판결받으신 게 있어서 네네. 그 자금 출처가 과연 어디인지에 대해서 아직 명백히 소명된 바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본인이 쓰셨던 책에 그걸 상세히 기재해놨으니 그 책을 읽고 다시 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네. 자금 출처에 관해서는 뭐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판결문에는 이제 매매 중도금 100만 불 이렇게 나왔는데 네.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임대해서 잠시 살려고 했던 것처럼 좀 사실과 다르게 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책을 읽어보러 가셨는지 좀 궁금하고 네. 정확히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읽어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그 자금의 출처라든지 그 이후 그 자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직접 답하시는 것이 좀 당당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태섭 후보는 제가 감사원장 시절에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하셨거든요. 예예. 그때 이제 그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합리적이고 점잖은 분이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 이후에도 뭐 그런 면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종로에 출마하신 거는 사실은 뭐 좀 의외였거든요. 네. 그래서 종로에 어떤 연고와 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출마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다면 상대 후보 두 분과 비교했을 때 최재형 의원님께서는 지역 구민에게 어떤 강점을 주로 내세우고 싶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후보님 모두 이제 법조인 후배 예. 분들이어서 법조인으로 경력은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이제 감사원장으로서 우리 공직사회나 행정 전반에 관해서 두루 살펴볼 기회가 있었고, 예. 지난 2년여 동안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입법부에서 일해와서 사법, 행정, 입법 각 분야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제가 더 많은 그 경험과 역량을 갖추었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종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격주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고 예예. 또 이제 지역 현안들을 여러분 경로를 위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나 국토부 장관, 문화재청장, 종로구청장 등 관련 기관장들하고도 여러 차례 종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요. 네네.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종로구의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일해온 제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더 경쟁력 있고 또 발로 직접 뛰면서 종로구민의 숨소리까지 직접 들었던 사람은 아마 저가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종로 지역 구석구석 촘촘히 따져서 공약도 차별화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 종로 지역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에 따른 또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종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오랫동안 잘 추진이 안 되는 거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권의 어떤 이념적인 그러한 잘못된 판단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각종 규제입니다. 도심에 있고 자연경관 그다음에 각종 문화재들이 있다 보니까 이 규제가 많거든요. 예예. 그래서 대부분 민생과 직결된 직결된 여러 가지 부분이 규제 사실에 묶여 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추진한 거는 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 초에 이제 약 40여 년 만에 고도지구의 고도 제한 완화를 네네.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그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어려운 거는 이제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하나 둘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바꾸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 내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나 구청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왔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보고요. 네네. 지금 오늘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종로 지역이 서울 시내 전체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경관 지구의 제한이 많은 곳입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이제 해제 또는 완화를 전제로 용역자들의
장업에 들어간다라는 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종로의 발전을 옥죄고 있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참 어렵고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네. 규제개혁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 종로구와 소통하면서 종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내는 것, 그 어느 것도 여당 의원인 저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고도 제한 완화 같은 어떤 밑그림을 그리셨으니까 이제 주거 환경 개선에 있어서 재선을 통해서 추진을 계속 하고 싶으시겠네요. 김영두 님께서요. 최재형 의원 중량감이 느껴집니다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다른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요. 서울 내부 순환 급행 전용 철도망 구축이라는 공약을 함께 하셨던데 이게 2호선 순환 라인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2호선보다는 약간 좀 그 안에 내부에 링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종로에는 이제 광화문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철도망이 이제 기존 노선과는 달리 한강 남북과 동서를 원형으로 순환해서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건데 예. 만일에 이게 되면은 강남역과 광화문 사이에 현재 한 40분 정도 거리가 18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종로의 그 교통 혼잡 지역이 하나인 뭐 해화당 지역처럼 이런 구간의 혼잡도도 완화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종로 구민들에게 좀 그 교통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겠죠. 예. 총선 나가면서요. 지금 판세가 뭐 요동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많던데 여야 모두 뭐 쉽지 않은 선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는 직접 느끼고 계신 민심 여당의 점차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차가워지고 있나요? 지난주가 제가 체감하기로는 가장 좀 그 여당으로서는 좀 힘들었던 지난주 초 요 정도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로 민심이 좀 차가워졌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고 네. 또 국민들께서 야 이제 싸우지 않는 정치, 민생 더 잘 생기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정부 여당이 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리고 또 사당화되고 종북 세력의 의회 침투 플랫폼이 될 것 같은 이재명 대표가 그는 민주당에게 다시 의회 권력을 맡기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이 다시 올라온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지난 한 주가 가장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어떤 당정의 불협화음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 나오거든요. 서울 격전지를 누비는 후보로서 당정 차원에서 이 어떤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혹은 절실하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당의 지원이 사실은 절실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정책들을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뭐 야당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막 이제 쏟아내서 막 현수막에 막 붙여놓습니다. 네, 그런 것들 보고서 참 현장에서 우리가 야 이거 우리도 좀 저런 거 좀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잖아요. 국가의 미래를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당에서 좀 구체적인 좋은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그 발표된 그 세자녀 그 대학 등록금 전원 대학 등록금 면제 뭐 이런 것들 좀 실현 가능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들을 계속 지원해 주시면은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릴레이 민생 토론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 뭐 이런 구도에 때문에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것도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뭐 말씀 중에 그 여당이기 때문에 또 어떤 책임 있는 공약을 또 내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이라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권에서 지금 무책임한 내용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재인 그 정부 시절에 예. 뭐 그때는 이제 무슨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긴 했지만 네네. 비슷한 걸로 이제 선거의 재미를 보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한번 미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정말 본인들이 수권할 의지가 있는 정당이라면 네네.
국가 전체적인 경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그런 공약들을 내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 또 여당도 정책 공약을 여러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당장 철도 네. 지하화라든지 뭐 수도권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내용도 많은데 근데 여론 주목도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정부의 선거의 구도가 예. 뭐 정권 심판이냐 뭐 이런 그 프레임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네. 정쟁을 계속해서는 좀 극복하기 어려운 정말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국민적인 역량을 국가적인 역량을 다 모아서 모아도 극복하기 좀 어려운 이러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네. 어떤 이제 그 정치적인 프레임보다는 실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쪽으로 선거의 관심이 좀 모아지고 그런다면은 정부가 제시하는 어떤 공약들에 대한 주목도도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비례대표 선거를 보면은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좀 눈에 띄던데요.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서 조정 국면을 거칠 걸로 보시는지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민주당 표가 갈리는 건지요, 아니면 중도 표심이 움직이는 건지요? 일단 뭐 출발은 아마 민주당에 좀 실망했던 네. 사회진보들이 네.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조국 혁신당. 전 장관이 예.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분입니까? 예. 그분이 그야말로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 입시의 공정을 심각하게 해친 걸로 유죄 판결 실형 선고까지 지금 2심까지 받은 분인데 네. 뭐 입시의 공정성을 뭐 앞세우면서 공약을 내세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저런 분이 본인이 어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조국혁신당의 약진은 민주당 표가 샤이진보가 좀 갈리는 그러한 효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중도에서 좀 네. 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네네. 국민들께서 이제 앞으로 선거가 한 2주 가까이 남았는데요. 그동안 이 조국 혁신당이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신다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얻고 있는 지지율은 좀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한두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선 것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비판했습니다. 이건 정부의 일이지 당의 일은 아니다.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라. 의견 주신다면요? 당과 정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정부 여당이죠. 예. 그게 뭐 잘 되는 거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 재뿌리는 거죠. 그게 뭐 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네요. 네네. 조건님께서요. 일반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법률가 출신이 출마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최재형님은 예외처럼 보입니다라는 덕담도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서울 종로에서 재선되신다면 22대 국회에서 또 어떤 역할 하고 싶으신지 또 향후 정책인 포부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종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을 현실화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네. 거기에는 뭐 규제 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의정 활동을 통해서 입법도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 부분도 저는 일단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대재해 처벌 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21대 때 이미 발의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통과 안 되고 있는 가업 승계 시의 과도한 상속세를 예. 좀 이제 현실화하고 그것을 자산을 실제 처분했을 때 과세하는 것으로 이제 바꾸는 그러한 법안도 이제 계속 조간법 이제 개정 법률안도 이제 계속 좀 추진할 생각이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또 개혁과 관련된 예. 그런 새로운 여러 가지 법안들 그리고 이 통일에 대비한
네. 이런 법안들도 좀 저는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포함해서 강북을의 공천자 번복 과정, 또 최근에는 최종 갑의 공천 취소, 이렇게 선거전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공천 잡음이 좀 계속되는 것 같은데 후보님 보시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어떤 측면을 좀 전략적으로 집중 공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민주당의 현재 네. 이 모습, 공천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민주당 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력들이 거의 다 제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사당화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위 종북 좌파의 의회 침투의 루트가 될 것 같아 보이는 이 민주당에게 과연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미 21대 국회 때 우리가 경험했던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행포, 이게 계속되는 것이 과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국민들께서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정책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총선 서울 종로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최재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혜인이는 어릴 적 왼쪽 무릎이 밖으로 돌아가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밤엔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12살이 된 지금까지도 기저귀를 차고 자는 혜인이. 성장 속도만큼 양쪽 다리의 길이도 10cm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검사 결과 하지 기능 장치를 사용해야 성장의 제약이 덜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현병과 망상증을 앓고 있는 엄마는 혜인이의 치료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오늘도 의료용 깔창에 의지해 걸음을 떼어보지만 금세 저려오는 다리에 혜인이의 마음은 또 한 번 작아집니다. 혜인이가 저 넓은 세상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봄비와 함께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라 퇴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오는 가운데 강원 산지엔 시간당 2cm의 강한 눈이 내리며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와 눈은 내일 오전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그칠 텐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에 많게는 15cm 이상 폭설이, 제주 산지에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에 최대 50, 영동 중남부와 경남에 최대 4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는데요. 제주도와 경상권 해안, 전남 도서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동해상과 그 밖의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 해안에 기상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4도 안팎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부산 12도, 광주 14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9.2도입니다. 박대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대화는 별개라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철회가 우선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남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실패를 지적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최근 정상회담을 제의해왔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테러를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해온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가 모스크바 테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러시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24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이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경기장에서 일제히 열렸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5개 전구장 매진을 이뤘는데 지난 2015년 10개 구단 체제로 자리 잡은 이후 2년 연속 개막전 전구장 매진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민훈기 스포티비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 2024 프로야구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개막전 가운데 가장 관심 모았던 경기는 이제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네.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주말 사이에 출전을 했는데 한화 그리고 지난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LG 간의 경기였습니다. 12년 만에 KBO 리그 개막전 선발로 나선 류현진 선수. 근데 2대8인가요? 네. 패전 투수가 됐던데 긴장 많이 한 건가요? 아무래도 긴장도 됐을 테고 네. 정말 오랜만에 국내 프로 무대에선 류현진 선수인데요. 예.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를 상대로 류현진 선수의 그 특기인 제구가 네. 그날 이상하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네. 또 수비까지 이제 도와주지 못하면서 4회를 채우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패전 투수가 됐는데 네. 5실점을 했는데 그중에 수비 때문에 나온 비자책점이 3점이었어요. 네, 어떤 거는 병살 기회인데 놓쳐버린 것도 네네. 있었고. 그 유현진 선수가 묘하게도 개막전 징크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 KBO에서 5번 개막전에 나섰는데 네. 1승 3패였거든요. 근데
이번에까지 해서 1승 4패가 됐는데 예. 다음 경기부터 뭐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은 류현진이니까요. 점점 몸이 풀리겠죠. 뭐. 맞습니다. 유성환님 주말에 수원 야구장에 다녀왔어요. 제가 응원하는 KT가 이틀 연속 져서 속상했지만 선수들 다치지 말고 올 시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레이스니까요. 이제 뭐 한 경기 두 경기 한 겁니다. 네. 개막전 뭐 첫 승 기대했던 한화 팬들 뭐 다소 실망했을 수도 있겠는데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활약하냐에 따라서 올해 한화의 경기력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10승 이상 일단 거둘 수 있을까요? 시범 경기 때 모습을 봐도 그렇고 네. 또 류현진 선수가 그동안에 쌓아온 여러 가지 경력이나 기록들을 살펴보면 네. 10승 무난하다고 생각을 무난하다. 하고요. 네네. 네, 제가 보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 14승 정도 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화의 전력이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고 첫 경기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네. 류현진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만한 선수가 네네. 될 수 있겠군요. 지난해 통합 우승팀 LG는 1차전하고 좀 다르게 2차전에서는 타자들이 이렇게 좀처럼 한화의 외국인 투수 페냐의 공을 공략하지 못한 것 같은데 졌죠? 역시 이제 야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페냐 선수가 작년에 LG 만나서 4패만 했거든요. 4패만 했고요. 네, 평균 자책점도 5.00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이날은 7회 투아웃까지 단 2실점, 3발 6안타, 삼진 4개, LG의 아주 강타선을 잘 막으면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아주 그냥 작심하고 몸을 만들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반면에 그 한화의 새 용병 베네수엘라의 요나단 페라자 선수 이 홈런 2방 날리면서 네. 야구 팬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라자 선수가 26, 예. 아주 젊은 타자거든요. 메이저리그 경험은 아직 없지만 지난 2시즌 마이너에서 연속으로 23개씩 홈런을 때린 네. 중장거리 포타자입니다. 이날 역시 뭐 가장 넓은 잠실구장에서 LG 선발 임창규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쳤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고 홈런도 홈런인데 이 선수가 굉장히 흥이 많고 아주 팀의 그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는 선수라서 네. 한화 팬들 기대가 큽니다. 아주 그냥 투수는 류현진 또 타자는 요나단 페라자 선수 한번 한화 새 시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장에서는 개인 통산 5번째 개막전 선발로 나선 SSG의 투수 김광현 선수처럼 눈에 띄는 선수도 좀 여러 있던데 네. 나머지 4개 구장 경기 주요 포인트 좀 살펴볼까요? 네, 개막 경기에서는 SSG가 롯데를 5대3으로 꺾었고요. 네. 그리고 NC가 두산에 4대3 역전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삼성이 KT에게 6대2 승리, 그리고 기아가 키움에 7대5로 승리를 하면서 홈팀이 4팀이 이겼고 원정팀이 한 팀이 이겼는데 주말이 끝난 현재는 삼성과 SSG가 2승씩 거두면서 지금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예, 기아가 또 7대0으로 이겼네요. 다른 구장에서는 또 이렇게 뭐 살펴봤었고 사실 스토브리그 동안에 사령탑 교체 또 대형 이적도 있었고요. 네네. 야구 팬들의 관심을 모았던 뉴스들도 참 많았습니다. 뭐 불가피하게 사령탑이 교체된 팀도 있었고 네. 이런 내용도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롯데가 우승 청구사라는 김태형 감독을 영입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네. 또 SSG도 단장 등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이승용 감독 그리고 김재현 단장 코칭 스태프가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네네. 기아가 말씀하신 대로 전임 감독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타격 코치 출신의 이범호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삼성은 국가대표 코치 출신의 이종열 단장을 영입을 하면서 팀을 상당히 재정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 사이 경기 보면서도 이렇게 뭐 류현진 선수 보다가 네. 잠깐씩 기아를 좀 넘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안정된 구단의 네네. 모양이 좀 나오나 싶어서요. 네. 그리고 또 예. 선수들 FA 선수 중에 이적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 안치홍 선수가 롯데를 떠나서 한화로 갔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투수인 KT의 김재윤 또 키움에 뛴 임창민 선수가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FA 3명의 선수가 이적을 했고 네네. 뭐 역시 가장 큰 이적 화제거리는 유현진이었죠. 유현진입니다. 네. 8개월에 걸쳐서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해설위원님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요. 올해 한국 프로야구 5강 4중 1약 구도로 펼쳐질 것이다 전망하던데 5강 4중 너무 이렇게 펑퍼짐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예전 같으면 보통 뭐 2강 정도로 상위권이 좁혀지곤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당초에는 LG, KT, 기아 정도 3강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류현진 선수가 막판에 가세하면서 한화가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뚜껑을 캠프에서 열어보니까 두산도 전력이 상당히 좋다. 예. 그래서 이제 5강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팀들이 강점들이 분명히 있는 팀들인데 네. 또 나름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팀별로 간단히 볼까요?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5강으로 분류된 팀들 전력부터 한번 볼게요. 네. LG는 뭐 디펜딩 챔피언이고 네. 공수가 가장 안정된 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무리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떠났고 그쵸. 또 불펜의 멀티맨인 함덕주가 부상 수술 여파로 전반기 뛰지 못하는 게 변수입니다. 아, 네네. 또 KT는 가장 균형 잡힌 선발진 구축 이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주전들의 나이가 좀 많고 또 마무리가 떠난 점이 역시 변수가 되고 있고요. 네네. 기아는 겨울 동안 좀 어수선했지만 네. 이범호 감독이 잘 캠프를 이끌었고 작년에 미미했던 외인 투수 둘을 좋은 투수들 영입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서 워낙 타선이 강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겠냐 봤는데 개막 직전에 4번 타자 나성범의 부상이라는 다쳤죠. 큰 예.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역시 변수가 생긴 팀이 됐고 한화는 뭐 당초 한 5강 도전은 될 수 있다. 전력이 좋아졌다고 봤었는데 네. 류현진 변수가 정말 크게 작용을 해서 뭐 일부에서는 뭐 4강 뭐 이렇게도 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화가 올라왔고 네. 두산 역시 KT 못지않게 선발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김재환 선수도 부활이 기대될 정도로 좋은데 네. 불펜 쪽에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불펜 쪽 이슈요. 그래서 팀마다 약간 야구는 변수가 적을수록 강한 팀인데 네. 변수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5강 모두 강하지만 긴 시즌 변수들이 있어서 정말 혼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LG, 기아, KT, 한화, 두산까지 간략하게 좀 전력 분석해 주셨는데 네. 약점도 있고 변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4중도 있고 1약도 있습니다. 네. 이 팀은 어느 팀입니까? 당초 저는 NC 롯데를 2중으로 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캠프를 지나고 시범 경기를 보니까 삼성 SSG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팀들까지 4중으로 보통 꼽게 되고 예. 아쉽게도 이제 키움이 1, 2약인데요. NC는 늘 저평가되지만 작년에도 3위를 했던 팀이고 네. 외인 3명을 모두 교체한 것이 변수고 페디라는 20승 투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 변수가 있긴 한데 리그에서 가장 강한 1, 2, 3번 상위 타순을 보유한 팀입니다. 네네. 외인 선수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롯데는 뭐 김태형 감독이 가면서 이제 기대치가 확 올라갔는데 작년에 또 없다시피 했던 외인 타자 자리에 빅토르 레이에스라고 펀치력 있는 좋은 타자가 왔습니다. 네. 큰 변화는 없지만 감독 효과를 기대를 하고요. 네. 삼성은 고질적인 약점이던 불펜을 대거 보강을 했거든요. 작년에 삼성이 역전패만 38번으로 그러게요. 불펜이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보강이 됐고 캠프까지는 좀 평가가 엇갈렸던 외인 투수 두 명과 그 타자들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최하위권에서 약간 중위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전력이란 평이 있고 SSG는 이제 감독 코치진 대거 교체 좀 어수선했거든요. 그런데 이승용 감독이 캠프부터 팀을 상당히 이끌어줬고 네. 또 최정 추신수 또 에이스 김광현 이런 베테랑들이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키움 히어로즈인데 키움 네 아쉽게도 간판 타자인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로 떠났잖아요. 네. 그리고 에이스인 안우진 선수가 병역 루미 때문에 빠지게 되고 뭐 투타의 기둥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개막전 엔트리에 고졸 루키가 6명이나 들어갔습니다. 고졸 루키 6명이에요. 그게 정말 뭐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젊은 팀이고 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팀이지만 약하다. 네. 이제 막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루키가 6명이 책임을 또 네네. 지는 부분에 일조를 해야 된다 보니까 지금 1약으로 좀 분류된 부분도 있은 것 같습니다. 네. 1457님 김용준 기자 감기 다 나았는겨. 봄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대구 살지만 한화 서포터즈 감기 거의 다 나았습니다. 앞서 그 LG 투수 엔스 또 한화의 페라자처럼 새 얼굴들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이 선수들 외에도 올 프로야구에서 주목할 만한 신인 혹은 외국인 선수들 누가 있을까요? 신인들이 사실 이제 과거에는 고졸 신인들이 바로 뭐
두각을 보이는 게 굉장히 힘든 리그였는데 네. 이정우 이후에 이게 바뀌었죠. 예. 이정우, 강백호 이런 선수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올해도 신인 중에 투수 두산의 김태견, 한화의 황준서, 예. 또 KT 원상현 이런 선수들이 눈길을 모으고 있고요. 황준서는 류현진이 오면서 개막전에 들지 못했는데 네. 엔트리에 네네. 그 외에도 신인이 13명이 개막 엔트리에 들어갔습니다. 뭐 역대 최다 굉장히 좋은 신인들이 많고요. 네. 외인 중에는 엔스 페라자 외에 기아의 투수 크로우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삼성 내야수 맥키넌 또 NC의 아주 힘 있는 타자 데이비슨 등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그 뭐 타 프로그램에 그 무슨 야구 프로그램에서도 그 이 신인 선수들 고교의 선수들 많이 네. 봤는데 네네. 와 주목할 만한 피칭 보이는 선수들 많더라고요. 특히 맞습니다. 황준서 선수도 그랬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3253님 또 하나의 벚꽃 에디션 야구 시즌이 돌아왔군요. 올해는 어떤 기록들이 나올까 흥미 가득입니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올해 KBO 리그는 세계 최초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라는 걸 도입했다고 하던데 네. 이게 뭐 투구 추적 성공률이 99.9%다. 근데 네. 또 찬반 의견도 분분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높은 공도 잡는다. 네. 키가 큰 선수에게 불리하다. 뭐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동안 심판이 맡았던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예. 레이더 추적 시스템으로 설정한 스트라이크 존에 맞춰서 기계가 한다. 이런 스트라이크 볼을 결국 기계가 판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로봇 심판, 뭐 AI 심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ABS 시스템인데 네. 좌우 폭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상하폭이 예. 타자의 신장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오는 건데요. 그건 뭐 기존의 규정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네네. 네. 근데 기존 심판의 볼 판정 정확성이 약 91% 정도로 나왔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ABS 시스템은 자체적으로는 99%. 네네. 그리고 과거의 존과 이렇게 비교를 해도 95%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라이크 존의 중간 부분하고 또 끝에 부분하고 두 군데가 측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두 조건을 다 맞춰지면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예. 이게 아직 발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기존에는 심판에 따라서 약간씩 존이 차이가 나고 혼선을 주고 또 실수를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네.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존의 일관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뭐 추가로 항의나 판정에 대한 항의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긍정 효과가 많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야구에 도움이 될 테고요. 네네. 말씀하셨듯이 메이저리그는 수년째 예. 마이너리그 독립리그에서 테스트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직 도입을 안 했거든요. 우리가 과감하게 세계 최초로 1군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사실 뭐 아까 그 심판마다 약간 개개인적인 차이 또 실수 같은 게 네. 싫지만 또 그게 사람이 하는 걸 또 그게 변수라서 재밌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포수가 약간 미트질이라고 하죠. 그런 네, 것들도 네, 네. 이 ABS는 잘 그러면 안 들어 먹을 가능성이 큰가요? 미트지라고 그 프레이밍이라고 예, 예. 그것이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야구가 참 정확해지고 기계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낭만은 점점 좀 사라진다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베이스의 크기도 커졌다고 하던데 네. 이거는 왜 크기를 조정한 건지 또 얼마나 커진 건지요? 이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작년에 이미 도입을 했는데요. 베이스의 크기가 기존에 15인치에서 18인치. 18인치요? 그러니까 약 7.5cm 조금 넘게 커졌습니다. 많이 커진 것 같은데요? 꽤 커졌죠. 네. 금방 눈에 익숙해지지만 처음에 딱 보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느낌을 갖게 되는데 네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홈에서 1, 3루까지의 거리가 7.6cm 정도 짧아졌고요. 짧아지겠죠. 그리고 2루와 1, 3루 간 거리는 11cm 조금 넘게 베이스가 양쪽에 있으니까요. 이게 짧아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간발의 차로 아웃세이프가 되는 결정되는 순간들이 많은 야구라서 아무래도 주루 플레이 활성화 또 선수들 부상 방지 이런 부분을 두고 시도를 메이저리그에서 했는데 네. 실제로 작년에 메이저리그에서 전년 대비 도루가 40%가 늘었습니다. 이건 이제 피치 클락도 영향이 있지만 네. 우리는 아직
그 시험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액션이 훨씬 많아진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어서 야구 산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 부상 방지가 메이저리그에서 내세운 그 요건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게 어떻게 부상 방지가 될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관계자한테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네. 기존의 베이스가 만들어진 지 이제 100년이 넘었고. 예. 그 당시에 비해서 선수들이 훨씬 크고 빠르고 강해졌는데 네네. 베이스가 좀 작다. 그래서 충돌이나 이런 거를 조금 나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른바 발야구하는 팀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실제로 주말에 저도 수원 경기 중계를 갔었는데 네. 삼성의 빠른 선수들 뭐 엄청나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빠른 선수가 있는 팀들이 유리할 수 있는데 네. 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야구 산업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네. 팀의 색깔이라는 게 항상 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팀 컬러를 구성할 때도 이것도 변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2458님 야구 팬으로서 시즌 개막 기쁩니다. 새로 바뀐 룰이 재미를 반감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이런저런 포인트 짚어봤는데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감안해서 2024 프로야구 관전 포인트 한두 가지만 더 짚어주실 포인트가 있으시다면요? 어쩌면 역대 최고의 예. 대혼전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의 네. 대혼전 시즌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팀 감독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거 초반에 밀리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해서 초반부터 굉장한 레이스가 펼쳐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팬분들도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즐기는 마음. 왜냐하면 야구라는 게 뭐 원래 이제 실패와 좌절 이런 걸 극복하는 멘탈 스포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원한 팀이나 선수가 좀 아쉬워도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진단인데 시범 경기부터 쭉 보니까 네. 홈런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올 시즌 어쩌면 타자들이 득세하는 공격 야구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뭐 즐거운 시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현장에서도 아마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처럼 이제 불방망이 화력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네. 굉장히 좋은 시즌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구 팬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유료로 야구를 봐야 한다는 부분일 겁니다. 오는 5월부터 2026년까지 KBO 리그 유무선 독점 중계권을 획득한 동영상 OTT 업체에서만 유료로 경기를 볼 수 있다. 네. 야구 팬들이 조금 반발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뭐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핸드폰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해서 이제 무료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올해는 유무선 독점 중계권이 CJ ENM으로 넘어가면서 월정액을 내야지 5월부터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네. 뭐 물론 기존의 지상파나 케이블 중계는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 중계는 얘기하신 대로 OTT 업체를 통해서 월정액을 내야 되는데요. 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죠. 어찌 보면 뭐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중요한 것은 이게 유료가 된 만큼 팬들이 이제 만족할 만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시범 경기 초반에는 사실 실망한 팬들이 뭐 분노도 하고 실망도 많고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컨텐츠를 팬들에게 얼만큼 풍부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이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간에 끊긴다든가 렉 걸린다든가 이러면은 큰일 나겠죠. 내가 네. 유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뒷받침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큰 관심 모았던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서울 개막전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 LA 다저스 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정규 시즌 개막 시리즈 2연전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죠. 네. 우리나라 물론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이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우리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이런 날도 있구나. 그렇죠. 이럴 때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나 저도 느낍니다. 야구 팬들 흥분했었고요. 네. 경기 결과는 양 팀이 1승씩 주고받았죠. 네. 네네. 저도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박찬호 선수 데뷔 때부터 메이저리그를 현장에서 한 10년 넘게 취재를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예. 와, 그런데 서울에서 경기를 하다니. 네. 그래서 첫 경기는 오타니의 다저스가 이겼고요. 그렇죠. 또 2차전은 김혜성의 파드리스가 승리, 뭐 1승 1패가 됐는데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야구 세계화를 목표로 지난 1999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 푸에르토리코, 호주에서 해외 개막 시리즈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5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뭐 한국에서는 최초죠. 네. 메이저리그 개막 시리즈가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이벤트성 쇼가 아니라 정말 정규 그 게임을 개막전을 하는 거니까 네네. 더더욱 막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러 선수들 가운데서도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 네.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뭐 조단위의 사나이니까요. 한국에 오기 전에 또 결혼 소식도 전해줬고요. 한국에 들어오면서는 또 아내도 소개하고 그랬죠. 맞습니다. 예, 예. 뭐 이제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 하면 이제 오타니일 텐데요. 네. 내한 직전에 그 SNS를 통해서 결혼 소식을 알려서 뭐 일본 열도가 벌컥 뒤집히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열린 개막 시리즈에 부인인 다나카 마미코를 동행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첫 선을 보인 셈이죠. 네. 그리고 프로 농구 선수 출신인 마미코 선수, 마미코와 이제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또 평을 듣고 네. 말도 예쁘게 하고 네네. 한국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저 관중석에서도 VIP 로얄석이 아니라 일반 관중석에 앉는 또 검소함도 보여주고 네네. 또 두 사람 보면 약간 만화 캐릭터에서 뛰어 나온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네. 그렇게 투타 또 외모도 굉장히 미남들이시고요. 자, 미국과 다른 한국의 프로야구 경기장의 응원 문화 이런 네. 것도 좀 새롭게 조명을 받았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한국 프로야구 응원 문화는 뭐 그 뜨거운 흥 또 독특함에 있어서는 가히 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경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응원가 부르고 구호 외치고 하면서 이제 지칠 줄 모르게 성원을 보내는 건 메이저리그 익숙한 팬들이나 관계자들에겐 좀 생소한 그런 그 장면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오랫동안 미국 갔다가 한국 프로야구 처음 왔을 때 예. 취재 나가서 한 두 경기 정도는 좀 시끄럽게 했는데 금방 익숙해졌는데 네. 미국 관계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히 한국 프로야구 팬들의 가장 큰 특성은 부정적인 면이 전혀 없습니다. 야유가 없는 야구. 그래서 그 부분을 선수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예. 이번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훈기 스포티비 야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퇴근길 곳곳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신평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하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신둔 요금소 진출로에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남이천 나들목에서 모가까지 또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지에서 용인까지 밀리고 이후 동수원에서 월곡 분기점 사이 17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바람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더 혼잡하고요. 이후 팔탄 분기점과 비봉부터 각각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 승용차 사고 처리하면서 6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정체는 이후 안성 분기점부터 보입니다. 또 남사진이에서 오산,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서울 요금소부터 반포 사이도 교통량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 지난 주말에 큰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러시아에서 벌어진 그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인데 일단 많은 분들이 숨졌습니다. 사망자가 모두 137명으로 확인됐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제 4명이 늘어난 건데요. 네네. 일단 러시아 당국의 공식 발표로는 사망자 수가 137명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네. 현지 매체 보도 얘기로는 좀 143명까지 늘어났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좀 하루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네네. 러시아 전역에서는 지금 24일 애도의 날로 정해서 좀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전 세계를 좀 경악하게 하는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오늘 이제 이 테러 피의자들이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얼굴에 고문 흔적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멍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귀에는 막 붕대를 감고 있고 이제 네. 그런 모습을 봤는데 다들 이제
이거는 이제 고문의 흔적이다라고 짐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날 친정부 성향의 이제 텔레그램하고 SNS 채널에서 뭐 이들의 귀를 자른다든지 뭐 망치로 얼굴 가격하는 모습,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하는 이런 영상들이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인권 단체들은 지금 용의자들이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이제 이 범죄 사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필요한 잔혹행위다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이번 테러의 배후다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확인된 내용이 있을까요? 아직은 이제 IS에서 뭐 아프가니스탄 지부 조직원이 이번 테러를 뭐 자행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관련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뭐 추가로 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이것은 IS 소행이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날 이제 법정에선 피해자 4명의 이제 국적이 확인이 됐는데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이었어요. 근데 이 타지키스탄은 친러시아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IS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부분이 또 무슬림이기도 하고, 근데 가디언 지금 보도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IS가 이제 작년부터 이 타지키스탄이 포함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 대부분 이제 좀 빈곤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 문제, 경제적인 이유로 이 IS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이 국적이 좀 확인이 되니까 타지키스탄에서는 좀 서둘러서 지금 자국민 테러 연루사는 가짜 보도다 이렇게 가짜 좀 보도다. 부인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이 테러범한테 국적이 어딨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보도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장 이들 모두가 지금 집단 테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인데 3명은 지금 혐의를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5월 22일까지 이제 오늘 재판 통해서 공판 전 구금 처분을 받았는데 모든 혐의가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 아마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다른 세력이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안 그래도 이 테러 불똥이 우크라이나로 좀 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거의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거는 배후가 우크라이나다. IS가 아무리 이제 주장을 해도 난 들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태도를 일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4월 연속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제 아주 강도 높은 공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잔혹한 고문 저지른 영상들이 막 공개가 됐고 그게 심지어 이제 친정부 성향의 텔레그램과 SNS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결국.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 결국 어떤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배후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그럼 이들은 이제 계속 이 고문을 가하고 압박을 해서 이 거짓 증언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들을 이제 실제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전에 있었던 유사한 것과 뭐가 좀 달라지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네네. 일단은 이게 우선은 공공, 민간 두 분야에서 이제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이제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제도가 생긴다는 게 일단 달라지는 점인데요. 공공 아니고 민간도 가능합니다. 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특별 공급이라고 하면 생애 최초, 신혼부부, 그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이렇게 이제 유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신생아 가구 유형이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어떤 가구가 신생아 가구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1살, 2살 자녀가 있는 가구인데 이게 이제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딱 2년 안에 이제 자녀를 출생한 가구라면 이제 그 해당 청약에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혼인 신고 여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고 이제 자녀가 이 부양 가족으로 등재가 돼 있다. 이것만 이제 확인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공공 분양으로 이제 뉴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뉴홈이 이제 연간 3만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 전체 공급 물량의 20에서 35%가 신생아 특공이고요. 민간 분양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 한 100가구라고 하면 뭐 한 20에서 30% 정도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머지 20%를 떼서 이거는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이렇게 좀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거 분양되더라도 대출도 좀 잘 나와야 되거든요. 네. 얼마나 잡힐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뒷받침되는 게 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신생아 특공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억까지요? 대신 아무 이제 주택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뭐 9억 원 이내 뭐 그리고 이제 85제곱미터 평수 이내 네네. 이런 몇 가지 요건들이 더 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이 5억 원까지 지금 대출을 저리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 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그리고 또 청약제도에서 달라지는 게 혹시 있는지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좀 몇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예. 결혼해서 겪는 페널티를 많이 줄여줬다. 결혼해서 겪는 페널티 이점만 네. 있어도 결혼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페널티 네. 어떤 게 그게 뭐냐면 사라졌을까요? 작년에 예. 보도가 참 많이 나왔던 사례들인데 이제 이 청약 때문에 주택 청약 때문에 혼인 신고를 늦추는 신혼부부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뭐 한 네. 사람이 써버렸다든가 그러면은 같이 맞아요. 하면은 네. 안 되니까 둘 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지금 신고하지 말씀하신 말자.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특별 공급 청약에 당첨이 된 적이 있거나 집을 한 번이라도 소유한 적이 있다. 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아무리 이런 이력이 없어도 아예 이 부분은 이제 이제 특별 공급 물량 청약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럴 바에는 이제 이 혼인 신고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서 이제 그렇죠. 특공 신청을 해보자. 그런 이런 분들 꽤 결단을 많아요, 내릴 주변에.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부 합산 연봉이 합쳤을 때 이 특공 신청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아닌 각자로 이제 도전을 하면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고쳐보자라는 데서 이제 착안을 한 건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부부 두 사람이 이제 현재 무주택자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무주택자라면 청약 당사자의 특공 당첨 이력 그리고 주택 소유 이력만 보겠다. 이제 그렇게 바뀐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부가 이제 동시에 같은 주택에 이제 청약을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다. 그럼 이때는 두 명 다 부적격 처리해 버렸었거든요. 참 부당한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는 우선 신청한 사람을 유효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번째 케이스였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이것 일부 완화가 됐는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기존에는 1억 2천만 원이었다가 이번에는 1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네네. 또 한 가지 이제 달라진 점은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도에서 다자녀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네.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는데 이 청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세 자녀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두 자녀만 돼도 특공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뭐 출생률이 뭐 0.7, 뭐 0.67 이런데 네. 정말 두 자녀만 돼도 다자녀 특공 신청할 수 있게 또 변경이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국내 대표적인 벚꽃 축제죠. 진해 군항제 개막한 지 오늘로 사흘째라고 합니다. 매년 그 만개한 벚꽃이 그 일대를 꽉 채우면서 장관이 펼쳐졌는데 근데 올해는 아니 벚꽃 없던데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꽃은 못 보고 꽃봉오리만 보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아직 분들도 팍 있던데. 터지지 않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원시 발표로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이제 진해 벚꽃 개화율이 15% 정도라고 하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15%요? 네. 3월 24일인데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5일이고. 네. 그래서 아직 거의 안 터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나마 이것도 이제 지난 주말에 상당히 날씨가 포근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열린 거고 아니, 그전에는 훨씬 더 거의 꽃봉오리만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예년보다 날씨가 막 따뜻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기대를 하고 갔더니 꽃봉오리만 봤다. 꽃이 왜 이렇게 안 핀 건가? 요새 좀 오락가락 날씨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날씨는 자꾸 따뜻해지는 예. 것 같은데 네. 왜 그랬지? 이제 다들 좀 의문이 드실 텐데요. 네네. 매년 이맘때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항상 개화신기 또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봄꽃 축제 좀 앞당겨서 해야 돼요. 이런 기사들이 항상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해 군항제도 이번에도 앞당겨질 거야. 그래서 실제로 개막일을 좀 당겼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로 늘 이제 봄이 일찍 시작될 거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원인을 좀 가지요? 이제 꼽고 있는데 예. 우선 꽃이 피려면 햇빛이 아주 충분해야겠죠. 그렇죠. 일조량이 받쳐줘야 되는데 예. 올해 3월 일조량을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평년 일조량보다 한 20-30% 부족했다고 합니다. 일조량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아마 화창한 날씨가 좀 많지는 않.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예년보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네. 아침에 그 세탁소에 맡기려고 했던 코트 다시 부랴부랴 입고 갔는데 또 낮에 더웠다가 네. 또 저녁 때니까 약간 반코트 입어야 되는 날씨였다가 뭐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3월까지 이렇게 패딩을 못 집어넣을 줄 몰랐다라는 네, 네.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분명히 2월까지는 이제 기온이 높았는데 3월 들어서 부쩍 좀 찬 공기가 남아하는 날이 좀 많았고요. 3월 평균 기온 자체를 봤더니 평년보다 한 뭐 1도까지는 아니지만 0.6도 내지 이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좀 낮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개화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는 건 이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올해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마 기후 변화의 진통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진통. 앞으로도 이렇게 예. 좀 예상치 못한 이상 기후가 좀 나타나는 일이 빈번할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계속 막 빗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 네. 제 기억에도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이거 벚꽃 만개 딱 했을 때 한 네. 일주일인가 2주일 하고 끝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축제가 끝을 끝이거든요. 예, 근데 어떡하죠?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뭐 기간 연장할까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벚꽃이 이번 주 내로는 만개하지 않을 거라고 보통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번 주에도 만개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비 와요. 네, 목요일에 또 한 차례 이제 비가 올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좀 또 날씨 환경이 좀 받쳐주질 않죠. 네, 그래서 네. 아마 4월이 돼야 좀 전국적으로 벚꽃이 만개하지 않을까. 근데 뭐 진해는 남쪽이니 조금 더 앞당겨질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축제 끝물이 되어서야 이제 꽃이 조금 터진 꽃이 이제 좀 피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 그 또 뭐 가족 단위 또 아니면 뭐 연인끼리도 네. 이렇게 다 예약해서 계획 잡고 하셔서 만개한 벚꽃을 좀 보시려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뭐 일조량이 좀 적었고 그다음에 날씨가 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고 근데 또 비도 와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번 주 내로도 만개할 것 같지 않고 참 이거 한 좀 연장을 좀 해야 되나 네. 주최 측도 참 고민이 그렇습니다.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8624님 신생아 특별 공급 소식에 조카가 이번이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니 부추전 김치전 먹고 싶네요 하십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본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서 화제가 됐었는데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일단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네. 어떤 상황인지 평가해 주시죠. 일단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일본 금리 올린 것까지 알아야 돼? 아마 그렇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내 금리가 이런데.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왜 알아야 되냐면 예.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과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사실상 이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거든요. 예. 뭐 도요타라든지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상 그동안 이제 정책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환율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경합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 금리를 올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반 뭐 도요타라든지 일본의 이제 수출 기업들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호재죠. 호재죠.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게 또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일본 여행 많이 가셨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는 엔저 현상 때문에 이때 가야 돼 이런 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쳐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이러면은 내가 지금 가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가야 되나? 이런 이제 판단이 쓰게끔 하는 또 얘기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지금 엔화 투자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 많죠. 예, 그래서 이제는 환율 엔저일 때 딱 갖고 맞아요. 있다가 이제 딱 오르면 팔아야지. 되는 거야. 엔저 해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물론 소폭입니다. 0.1% 이제 올렸는데 이게 이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7년 만에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올랐던 정책의 변화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일단 먼저 궁금해요.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금리가 마이너스일 수 있는 것인가? 네. 예.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 중앙은행에서 했다는 얘기는요. 야, 돈 은행에 좀 그만 넣어. 이 뜻이에요. 예, 한마디로 예. 시중에 돈 풀어. 그렇죠. 우리는 그만 받을래.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인데 이걸 은행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내 입장에선 까먹는 거거든요. 손해죠. 네. 예,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 아무래도 기업에 투자할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은행에 안 넣어놓고요. 그러면 이제는 기업에 투자하고 선순환이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일본 은행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중앙은행이요.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돈을 시중에 풀도록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모습이었고, 네. 그래서 시중에 이제는 돈이 돌도록 하는, 제가 봤을 땐 고육지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진 않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왜냐하면 일본이니까. 왜? 사실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도 안 오르죠. 그다음에 경기도 성장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해왔고, 그게 그러게요. 이제는 지금까지도 유지가 해왔다가 이번에 이제는 그거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었다고 좀 이해가 되고요. 근데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정책을 유지했을까? 그러면은 그 동안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이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상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만성적인 소비 위축이 일어난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그렇겠네요. 우리나라가요. 2025년도 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을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 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딱 우리나라가 지금 추세로 가면 내년이에요. 내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면은요, 그 뜻은 뭐냐면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게 더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만성적인 소비 위축으로 갈 가능성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이제 거품 경제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맞아요. 그런데 예. 그 당시에 기업들이 뭘 했냐면 그냥 앞뒤 안 보고요. 막 시설 투자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품 경제 꺼지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아차 싶어갖고 이제 투자를 줄이게 돼요. 네. 이게 이제 고착화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고 이게 고착화되면서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경제 또 금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꼭 일본만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17년 만에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습니다. 이 결정 배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드디어 일단 일본에서 봤을 때 네. 물가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물가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야, 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고물가에서 문제인데, 물론 뭐 이제 근원 물가는 괜찮아지고는 있지만은 일단 농수산물 물가가 높아서 좀 먹기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가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저성장 구조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에요 3.1% 상승했어요. 목표가 2% 정도 다들 되는데 그래도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또 한 가지가 이제 평균 임금 인상률도요 5.28% 기록했거든요. 임금도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도 돼. 사실상 이게 상징성 있는 게 네. 우리가 보통 일본 경제 얘기하면 막 잃어버린 20년, 예.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일본 증시에도 한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증시를 봤을 때 니케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야 잃어버린 30년 이제는 아니야. 우리 경제, 일본 경제 이런 거 아니야라고 이제 공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그럴 정도로 일본 경제가 사실상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도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래서 이제는 금리 상승을 단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어떤 산수적으로요. 수학도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에서 인상을 한 게 사실상 제로 금리인데 네. 이게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궁금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서 이제 디플레이션 상태에 대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이제는 완화 정책을 이제 뒤집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줬다는 거죠. 물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폭 올린 것도 아닙니다. 네. 예, 소폭. 그래서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땐 상징성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이번에 이제 사실상 ETF에 대한 매입도 이제 중앙은행이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참 일본이 되게 의외적이었던 게 생각해보세요. 중앙은행이 네. 그 일본 증시 ETF를 매입하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네네. 이것도 그러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중앙은행이 증시에 투자를 한다고? 사실상 일본 증시가 오르면서 최대 수익자가 일본 은행입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그걸 단행한 게 일본 은행이고 이번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ETF 매입 중단하겠다는 것도 같이 발표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징성이 있는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엔저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또 상승으로 방향을 좀 틀지 이런 것도 관심사입니다. 네. 근데 사실상 엔화 가치가 뛴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긴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그러면 일본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에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히려 사실 엔화가 떨어졌거든요. 가치가. 그래요? 원래 올라야 되잖아요. 금리 오르면 화폐 가치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히려 떨어진 게 첫 번째 이유가 예. 일단은 엔화를 봤을 때는요. 일단 엔화의 엔저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벌어져 있잖아요. 0.1% 올렸으니 사실상 아직도 미국 금리와의 그 금리 스프레드는 좀 벌어진 상태다 보니 아직은 좀 힘들다. 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이 시그널은요 작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번에 뭐 중앙은행이 금리 올렸다고 해서 시장에서 뭐 엔화 가치가 올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일본 경기를 봤을 때요. 추가적으로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력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0.25%포인트씩 뭐 매번 올린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금리를 올려버리면요 경기가 위축이 돼요. 근데 일본 은행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 흑역사가 있습니다. 예. 한 번 잘못 올려갖고 이제 나락으로 빠졌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2000년도였어요. 2000년 8월에 예. 정책 금리를 0.25% 올렸는데 무슨 얘기가 일어났냐? 그때 IT 거품이 있었잖아요. 닷컴 버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제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날을 못 본 거죠. 그래갖고 또 완전히 디플레이션에 또 빠졌고 네. 그 다음에 2006년이었습니다. 3월에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해요. 그래서 2006년 7월과 2007년 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네요. 금융위기 엄청 크게 왔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갔네요. 네, 거꾸로 가니까 그 당시에 막 엄청 욕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일본 은행이 이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금리 올리면 경기 침체 뭔가 오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쉽사리 금리를 올리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거시 매크로 경제를 좀 확인하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이번에 올린 거 가지고 뭐 엔화 가치가 뛰기에는 좀 힘들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아마 요 부분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재작년부터였나요? 그 엔화 가치가 100엔당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때 엔화 틈틈이 매수하신 분들 많습니다. 네. 뭐 엔테크라고도 하던데 이 엔테크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좀 긴 안목으로 가야 된다. 긴 안목이요? 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혹시 엔화 사도 되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괜찮다. 왜냐하면 아직도 엔저 상태예요. 예. 엔화 가치가 아직도 오르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는 뭐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작년 11월달에 아이를 교육시키느라고 만엔을 샀습니다. 그 당시 이제 86,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엔화 가치가 뛰면, 그러면 내가 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아이가 이제 그걸 봤을 때, 이게 환율이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만엔을 사줬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단기적으로 크게 엔화 가치가 오른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1층 밑에 지하층도 있다라는 거. 야, 지금이 최저야.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층이 있다 보니 지금 사두고 이제는 조금씩 오르게 되면은 이제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주의할 거는 더 빠질 수는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요. 아무튼간에 상승 국면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미국, 그러니까 스프레드 금리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격차가 줄어들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는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뭐 나중에 되면 엔화 가치가 뛰면서 내가 환율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도 나쁘지 않고 그 엔화 가치는 어차피 뛸 건데 그런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기회비용을 생각하셔라. 내가 이거 가지고 딴 거 투자하면은 더 돈 벌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묶여놓으면은 오랜 시간 묶어둬야 되니까 항상 기회비용을 꼭 생각하시라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평론가님 말씀은 일본하고의 미국하고 금리 차가 좀 좁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계속 이제 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이 시장을 봤을 때요. 미국 금리가 언제 내릴까?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면은 타이밍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고요. 2399님 재미있어요. 뉴스레터 K 들으니까 즐겁네요 하시고요. 6321님 패널분들 똑똑한 설명 유익합니다 하셨고요. 자, 오늘은 인터뷰 통해서 주말에 막을 올린 프로야구 얘기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야구가 쉬는 날이지만 내일 저녁부터 다시 경기가 치러집니다. 야구 보는 재미 하면 역시 응원이죠. 이 노래는요, 어떤 구단이든 이기고 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으쌰 으쌰라으쌰. 윤수일의 아파트 들으면서 뉴스레터 K도 신나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영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